하여튼 뭐 그런 얘기 다 들으려면 무궁무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중학교 세우는 것 때문에 판교 이제 샘물교회가 네, 생기고 이제 평일날은 학교 교육 그다음에 주일에는 이제 교회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동백 쪽에 어정 쪽에 또 땅을 8,000평을 또 하나님 주셔서 이제 은혜 샘물교회를 또 이쪽으로 네. 시작하시면서 또 학교도 네. 그렇게 하게 되셨죠. 자, 교회 얘기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목사님 교회가 샘물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또 전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어떻게 가정교회로 언제 이렇게 전환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또 은혜 샘물교회, 판교 샘물교회 다 어떻게 가정교회로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다른 후임들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가 33세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학생 시절에 SFC 운동을 하면서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은 마음속에 많이 좀 그래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다 구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역을 강화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한테서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 소그룹을 전화를 했는데 다락방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한 10년쯤 하면서 열매가 참 많았는데 한 가지 벽이 뭐였는가 하니까 주일 낮 예배 출석자의 40%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그룹 참석자들이. 훈련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해서 네. 그러다가 최영기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책을 제가 처음 읽었죠.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네. 바꾸라.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목장 사역, 소그룹 사역을 이렇게 잘하나. 그리고 제가 도전받았던 게 그 교회 집회를 한번 오라 그래서 갔을 때 주보를 보니까 전 주일날 주일 낮 예배 출석이 980명쯤 됐는데 네. 그 주간에 목장 참석 수자가 1,100명이 넘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네.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소그룹을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가정교회 세미나 보내고 장로님 권사님들만 보내고 나는 세미나 안 가고 왜냐하면 최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새로운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제자훈련 소그룹이나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이제 가정교회로 바꾸기로 결정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들이 갔다 와서 목사님이 안 갔다 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가도 될 것 같아. 내가 최 목사님 책 다 읽어봤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갔다 오면 목사님이 갔다 와야 된다고. 예, 그러고는 이제 최 목사님한테 내가 연락을 했죠. 최 목사님 내가 가정교회로 바꾸려고 하는데 최 목사님 혹시 한국 오는 걸음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 와서 리더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9월 달에 간다. 하루 시간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부사역자들 이제 소그룹 이제 리더들 한 200명 다 모아놓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동훈 목사님이 자기가 하는 소그룹 운동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동훈 목사님 교회에서 와서 우리를 또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하는 셀 그룹은 우리 목장보다 더 엉성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어놓으니까 네네네. 뭐 바둑하는 사람도 셀이고 뭐 성가대도 셀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목장하고 참 비슷하게 했습니다. 샘터라고 해서 했는데. 아, 샘터? 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스피릿이 비슷하다. 그 강의를 듣고도 내가 하루 저녁 강의였으니까 이 목사님은 최 목사님은 천천히 해라. 그러는데 내년부터 내가 바꾸겠다고.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한 달 후에 연락을 보냈더라고. 박 목사 그러지 말고 휴스턴 한번 와라. 그래서 그 이듬해 1월에 이제 휴스턴을 갔지요. 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예상대로 별로 뭐 새로운 얘기는 없더라고. 제가 소그룹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런데 셋째 날 최 목사님 강의를 듣던 중에 갑자기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최 목사님이 지금 키우려고 하는 소그룹 리더는 담임 목사급을 키우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소그룹 리더 키운다면서 맨날 부목사급을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키워놓고도
소그룹에 투입해놓고도 잘 못할 거 이제 예상해서 빵꾸 나면 어떻게 빵꾸 띄울 건지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진정한 목회 파트너로 평신도 리더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늘 사고 칠 걸 예상을 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죠. 이론은 비슷한데 근데 최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게 딱 한 가지인데 평신도 사역자들을 정말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난 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제자 삼아라 내가 여러분들을 돕겠다 그렇게 말할 때 말은 참 근사한데 그 말을 내가 이해를 사실 못하면서도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최 목사님의 강의나 책에서 내가 이해 못했던 게 무언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내가 바로 전화했어요. 우리 한국 행정 목사한테 모든 준비 중단해라. 다시 시작한다. 1년 동안 다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제 준비가 첫째였고 내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정말 목회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하고 나는 뒤에서 부사역자들과 함께 돕는 교회가 이분들을 서포트하는 이게 우리 최 목사님한테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모든 시스템도 목자 중심으로 다 바꾸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주일 점심을 제가 한 몇 년을 목자들하고만 먹었습니다. 2가정씩 초대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부하고 6명이 앉아서 어차피 한 1시간 정도 이제 주일날 어중간한 시간이 있는데 주로 장로님들하고 차 마시고 시간 보냈는데 이 목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케줄을 짜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일은 아무도 예배 끝나고 저 만나러 와도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 목자들하고 밥 먹고 있다. 이걸 한 2년쯤 계속 하니까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 전환이라고 할까. 제가 목자에 대해서 목장 사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성도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목장 사역을 이제 제가 제대로 좀 하게 됐고.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2007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샘물교회죠. 영동교회가 아니라 샘물교회. 샘물교회 시작한 지가 몇 년 차에? 9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9년 차에 시작을 9년 차에 시작을 했군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름만 달라졌지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목장 사역을 좀 빡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40%의 벽을 못 넘었는데 거의 70%가 넘었었습니다. 2007년 연말에.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고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이제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제자 삼는 하나님의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하자. 여러분이 앞장서고 내가 뒤에서 돕는다. 교회가 돕는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에서 교사를 하든지 목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거 계속 도전을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교사도 우리는 전부 교사 목자라고 해서 이제 전부 자기가 맡은 반을 주중 모임을 반드시 한번 하게 했습니다. 주중 모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맡아서 1시간 가르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주중에 애들을 만나서 토요일 만나든지 학교 앞에서 만나든지 아이들하고 삶 나눔을 하고 이런 도전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100%는 못 넘었었습니다. 그게 늘 좀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아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반적인 가정교회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제가 기독교 학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보는 관점 자체가 목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은 되어 있는데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제 짐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우리 최 목사님에게도 그 점은 제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뭘 너무 많이 한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셨어요. 그런데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 가정교회는 이제 여전히 샘물께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은혜샘물교회 윤만선 목사는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은혜샘물교회도
그다음에 판교 샘물교회도 계속 지금 교회는 판교 샘물교회는 은혜 있습니까? 샘물교회하고 합했습니다. 아 이제는 합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판교 샘물교회는 없는 거네요. 예,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혜 샘물교회가 가정교회 역시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후임이 더 열심히 예, 하고 우리 있다. 윤 목사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내가 할 네. 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제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된 건데 또 지금 막 말씀하신 게 좀 더 가정교회 특히 목장 중심의 평신도 사역에 더 올인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기독교 학교 사실 이 부담이 엄청난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지금 기독교 영역에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열정을 그리고 또 실제 그러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자, 기독교 학교에 대한 그 열정 또는 그 어떤 사명 이건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럼 현황도 조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33살이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 아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애가 이제 태어나고 셋이 됐고 지금 3남매.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영동교회가 자라면서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목회자의 이제 책임인데 네. 처음에는 가정 예배 잘 드리고 부모들을 잘 훈련시켜서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보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가정부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기독교 학교 운동이 아니고는 우리 아이들을 불신자 손에 일주일 내내 맡겨놔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한 2, 3년 동안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네. 해외 가면 이제 기독교 학교 방문도 하면서 그때만 해도 미션 스쿨은 한국에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 학교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그 이제 그런 학교 이제 방문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서울영동교회 당회에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제안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해보자. 그런데 뭐 강남은 너무 비싸죠. 그때만 해도 논현동 땅 한 평값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이 넘었다는데. 그러니까 땅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고 매 토요일마다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이제 기독교 학교 세미나 관심 있는 학부모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건 시작을 하고 책도 한 권 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라고 하는 책을 그러다가 이제 분당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대안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나는 처음에는 미션 스쿨과 크리스천 스쿨의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경험하고 많이 본 건 미션 스쿨인데 근데 미션 스쿨을 가서 보니까 이 학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크리스천 스쿨을 해야 된다는 도전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이 교수님이 말하는 이 학교를 내가 그동안 늘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샘물교회에서 한 층을 비워가지고 2006년도부터 바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지금도 이제 샘물교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잘 잡혔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서판교회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어정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들어왔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어정에서. 그래서 지금 저 어정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와우. 지금 그러면 저기 정자동에 있는 샘물교회는 학교가 없어요? 거긴 거기대로 있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있죠. 거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시 시작을 하고 판교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이사를 내려왔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판교에 건 일로 왔고. 네. 그러면은 지금 근황 이제 분당 샘물교회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있고 거기 몇 명 정도가 돼요? 대략?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갈 건데 최근 소식은 제가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거긴 거기대로 독립된 재산들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시 유초동 그다음에 중고등 해서 합이 650명. 학생이 한 650명 되고 교직원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기 2년 전에 동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동탄에 교회를 먼저 분립 개척을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시작을 했고 지금 벌써 6년 차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가 있다는 거예요, 동탄에. 초중고가 있는데 네. 지금 학생이 벌써 한 150명 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베테랑 팀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초등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분, 또 우리 여기 은혜샘물교회에서 학교를 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교장 2사람 총괄교장해서 동탄으로 내려보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제 새로운 이사장, 새로운 목사님하고 같이 일할 팀은 따로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분들을 내려보냈는데 이전 어떤 학교보다 빨리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지금 아주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분당, 용인, 동탄 3곳에서 이제 세 학교가 지금 이제 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원주의 세인 학교라고 세인 교회가 세운 제가 한 10수년 전에 집회했던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비전을 그때부터 가졌다면서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자문을 하는 거죠. 교사들 훈련시켜주고 뭐 이제 또 성도들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제 훈련도 시키고, 제가 주일 하루 가서 이제 오전 오후 집회 같이 하면서 좀 도전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매 학교에 받은 도전처럼 그런 좀 봉사활동 뭐 정말 그건 좀 힘겨운 봉사였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원주까지 가서 그 교인들을 위한 강좌 열어주고 뭐 학교 교사들 전부 동탄으로 불러서 2주간 동안을 각 교실에 다 들어가게 하고 만나서 또 하나하나 질문 듣고 답해 주기도 하고, 그건 순전히 미국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역사가 한 70년 된 학교인데 그 학교가 우리의 자매 학교로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거 그대로 우리가 이제 좀 갚는다고 원주 세인 학교를 도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의 대안학교로서의 크리스찬 스쿨, 이른바 기독교 학교는 이제 흔히 그 국제학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들어있죠. 그 학교가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이 기독교 학교, 샘물학교는 그 국제학교가 아니에요, 그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순수 토종 학교예요. 네. 그런데 기독교 네. 이제 학교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보실 적에는 이제 숫자적으로는 현재 아마 어떻게 돼요? 대안학교식으로 이렇게 기독교 학교가 대략 지금 한국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대안학교가 한 600개 정도 됩니다. 아, 600개가 됩니까? 그 중에 한 300개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학교고 한 300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학교입니다. 뭐 불교도도 하고. 전체 대안학교가 600개고 그 중에 절반은 기독교 대안학교고. 네,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그럼 한 300개 중에서 이른바 국제학교하고 순수 우리 한국 학교하고 대략 국제학교가 제가 아는 범주로는 한 반반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한 5, 60개 정도가 국제학교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더 적다는 말씀이네요. 적습니다. 어허. 국제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쉽지도 않고 그걸 하는 게. 네.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보내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약간. 그 지금 목사님의 그 학교는 수업료가 대략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중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퇴하기 전에 초등학교가 50만 원 수준이었고 중학교가 60만 원, 고등학교가 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 네. 지금 조금 올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최대한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이들이 내는 학비는 학교 운영비의 절반 정도입니다. 우리가 교사들을 일반 중고등학교, 일반 초등학교하고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근데 대안학교 중에 그렇게 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죠.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교사를 뽑으려고 하면 한국 사회 경제 수준이 이만큼까지 왔는데 이분들한테 열정페이하라 그러는 건 말 안 된다. 평생 직장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시작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좋은 교사들이 많이 오고 또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경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많이 요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요구는 먼거 하니까 우리 학교 입학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사교육 안 받겠다는 조건이 있고 휴대폰 없이 아이 보낸다는 조건이 있고 부모가 학교에 와서 교육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아이를 받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받네요. 네. 네. 그 부모가 이제 학교 와서 강의를 들어보고 그 교육 철학, 그 교육 방법에 동의합니다 하고 사인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못했는데 이제 해보면서 그거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자기주도 학습법을 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과외는 학원 일체 안 보내고. 예. 그리고 이제 과외가 필요하면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수학 과목이 떨어진다. 그러면 교인들 중에 찾습니다. 무료로 봉사해 줄 분. 또 교사들이 좀 더 시간을 내고 네. 반에서 선배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도움은 주는데 이제 돈을 내고 사교육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교육 현장이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보아온 건 아이들이 한 1년만 딱 학교 다니고 나면 크리스찬 선생님이 뭐 아주 기독교적으로 아침에 오면 큐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항상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풀고 신앙적으로 풀고 또 처음에는 반 아이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끼리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학교 못 다닙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애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왕따 문화를 배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도 이제 뭐 전자오락실 안 가고 휴대폰 없고 자기들 다 없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이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하니까 이제 뭐 또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문제 없는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통과하면서 장래에 뭐 내가 요리사가 되겠다. 내가 IT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기도하면서 부모하고 함께 찾게 합니다. 그러면 뭐 요리사 될 아이들은 성적이 꼭 안 좋아도 뭐 그런 쪽으로 훈련받고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졸업생들이 한 10회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세상이 말하는 아이들의 그 시험 성적 전국 고등학교의 상위 30%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1회 때부터 그런 성적이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그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카이 대학을 해마다 계속 들어갑니다. 뭐 많이 들어갈 때는 3명, 4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용인 지역에서 우리 학교가 시험 대학 입학 성적은 제일 좋습니다. 다른 학교하고도 비교해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훈련도 이제 아이들이 잘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입시 성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학교를 믿는 거죠. 이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 믿음 자라게 되고, 또 국민으로서 사회생활할 준비를 시켜준다. 그걸 이제 믿으면서 그 믿음을 얻는데 한 4, 5년이 초기 4, 5년이 참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믿음을 뭐 많이 이제 얻은 셈입니다. 네, 아까 이제 지금 아이들 등록금만 가지고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이제 얘기하시려고 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회가 연간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할 겁니다. 제가 있을 때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연간 한 2억 정도는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후원의 밤 같은 걸 해서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연간 한 3, 4억 정도를 이사회 쪽에서 이제 학교에 넣어줘야 학교가 그렇겠죠. 지금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월급 그대로 다 주고 또 뭐 아이들 할 수 있는 거 뭐 하고 또 뭐 시설 고쳐가면서 건축은 빼고 그런데 비교적 그런 정도의 헌금들이 계속 나오고 후원의 밤도 그런 정도의 헌금들이 계속 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성, 탤런트, 은사, 영성까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그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교육 어떤 비전이겠죠. 목적. 근데 아까 600여 명의 학생인데 교직원이 한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면은 100명 넘지는 않고 한 뭐 지금 아마 아직 100명 안 넘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그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겠죠. 뭐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뭐 티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 사람들은 특수 목회자들입니다.
특수목회자.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반이 아이들이 한 20명 되면 담임 두 사람이 10명씩을 1년 동안 맡아서 그 아이들 개인 신상 문제까지 다 지도하고 부모들하고 연락하고 완전히 특수목회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공적인 그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 설립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기독교 계통에 있는 공동체가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그럼요. 그걸 같이 준비시켜주고 예. 노하우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물론 하시겠죠. 아유 물론입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그 시애틀 집회 가서 한 3주간 있다 왔는데 네. 그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 그 오레곤주에 있는 한 교회에 수요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쉬고 있는 중에 갔더니 그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년에 유치원을 시작하고 바로 한 2년 후에 초등학교 한 3년 후에 중학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전부 목사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 네. 도와달라고. 네. 뭘 도와줄까? 그리고 이제 내가 경험한 걸 쭉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 교련 맺고 있는 그 학교를 좀 소개해 줄 수 없겠냐. 그 자리에서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쪽에 그 어시스턴트 헤드 오브 스쿨이 이제 목사님 한국 목사님 딸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 청년하고 결혼하고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학교의 교사가 됐고 교육학 박사학위 했고 교장 자격 따고 지금 현재는 그 어시스턴트 헤드 오브 스쿨이 된 친구가 있어요. 일종의 교감 역할을 하는. 아니 교감보다 직급이 더 높습니다. 네. 총괄 교장이 있고 그 밑에 7명의 교장이 있습니다. 네. 교감은 그 밑에 있고 교장 위에 총괄 교장이 있고 그 네. 총괄 교장이 어시스턴트입니다. 아. 부총괄 교장입니다. 총괄 교장. 그 자매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기독교 교회, 기독교 학교를 생각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준비해야 할 요소가 1, 2, 3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째는 담임 목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담임 목사가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문제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면 제가 처음 묻는 말이 네. 왜 기독교 학교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Why? 예.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는 죽어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죽어도 하겠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저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해보겠다는 거냐 아니면 하는 게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하겠다는 거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구약이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는 소위 수직 선교 명령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확신이 있느냐 이제 그거부터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 확신 없으면 제가 시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그만두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같이 동역자들은 다 압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도 참 간증입니다만 샘물교회가 개척하고 한 10년 됐을 때 출석교인 4,000명에 뭐 재정이 한 연간 한 100억 가까이 되고 땅도 10,000평을 샀지 않습니까? 나는 그럼 학교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컨텐츠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싹 다 무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명 파송받고 150명 파송받고 조그마한 교회 2개가 8,000평 땅을 사고 중학교 고등학교 세우고 초등학교 세우고 그러니까 다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샘물교회에서 한 100억을 도와줬냐 다들 그럽니다. 그렇게 오해를. 예.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동탄 내려간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고 보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하나 50명 파송해서 너희들이 가서 꿈꾸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더라.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의 생각과 예. 그다음에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의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거 하나는 실무진이 있어야 됩니다. 실무진. 담임 목사가 학교를 직접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네. 학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무에 책임을 질 만한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분을 잘 만나셨다고 봐요. 예. 그런 사람 없었으면 제가 감당 못했을 겁니다. 네. 중간에서 아마 파토가 났을 겁니다. 그래요. 더 뭐 나누고 싶은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거로도 제가 볼 땐 충분하리라고 보고 더 자세한 필요가 있는 분들은 직접 목사님과 컨택을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제 뭐 선교 파트도 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건 또 다음 기회로 하고요.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대사명이 결국 이제 요새 와서 또 많이 강조되는 게 자꾸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또 이웃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수평적 그런 구원의 역사와 함께 요새 와서 더 절실한 게 수직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 자녀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그게 사실은 지금 더 오히려 절박한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의 목회 여력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그 수평적 그 영혼 구원과 수직적 영혼 구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도전이 되라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더 건강하셔서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